사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회자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당시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설 읽어봤어? 막 이런 식으로 회자됐는데 되게 화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없던 이야기, 네, 완전히 새로운 지금 이야기니까. 들어도 너무 재밌고 사실 흥미진진하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많은 소설의 원형이에요. 그렇겠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이제 자기 소설로 연극이 상연되고 있다는 얘기 들어요. 연극이 또 데이트예요. 근데 그 연극에서 말하자면 지금 말하는 그런 프랑켄슈타인 괴물의 유형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기 막 달린 거요? 네, 이 사람들은 소설보다는 실제 눈으로 본 걸 훨씬 잘 기억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저작권료 같은 게 그러니까 없었기 그게 제일 때문에 궁금해요. 아, 메리셀리 좀 잘 됐으면 그래서 좋겠는데. 인세를 좀 받았나. 못 받았고 뭐 그냥 자기 연극이 된다니까 좋아하고 옛날에 그 저작권이 없었기 때문에요.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셰익스피어도 극작가였잖아요.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제작자이기도 했거든요. 네. 자기가 써서 자기 극장에 올린 거예요. 그러면 입장권 수입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배우들하고 같이 먹고 살았는데 이게 누가 베끼는 거예요, 자꾸. 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러면은 현실적이다. 한 달쯤 뒤에 보면 옆에 극장에서도 비슷한 이름의 로미오와 줄리엣타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대본을 주지 않았대요. 아. 배우들 보고 자기 라인만 준 거예요. 너 햄릿이지 이번에? 그러면 자 이거 주고 햄릿 부분만? 외우고 다시 대본 이리 줘. 그래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도 그때 상연된 그 날짜의 공연에 롤페이퍼만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롤이라는 생긴 거예요. 그 롤페이퍼 또 마른 것을 하나씩 주니까 그걸 받아 자기 배역을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롤이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오. 와. 지금은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거구나. 역할을 주는 네. 게 그걸 주는 롤페이퍼. 거였군요. 자기 것만 줬다는 거예요. 혹시 약 언어학자 같으세요? 가끔. 아니 법의학자가 한 번씩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가 써줬을 거야. 아, 그런 게 제일 억울할 것 같아요. 네네. 아버지가 유명한 작가잖아. 아버지가 써줬나 보네. 근데 메리 셸리가 영리하게 그 책을 아버지에게 헌정했어요. 아버지 써준 게 아니야. 뭐뭐뭐뭐의 저자 윌리엄 고드윈에게 했기 때문에 설마 자기가 쓰고 자기한테 헌정했겠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 그 다음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했던 것은 남편이 써줬다는 거. 남편이 유명한 시인이고 또 에세이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남편이 써줬나 보네라고 그리고 오해를 이 많이 받았어요. 젊은 여자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대단한 소설을 쓸 리가 없다. 그 기존 질서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말씀하신 거에 좀 덧붙여 보자면 2018년에 이제 이게 출간 200주년 큰 행사가 있어서 그랬군요. 예, 과학기술계에서는 이제 이걸 좀 그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 축하하고 했었는데 그래서 한 잡지에서는 특집으로 다룬 적도 있어요. 거기 어떤 스토리가 나오냐면은 이 메리 셸리는 왜 이런 소설을 그때 썼을까?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경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제네바 호수에서 떠들다가 위력력을 만든 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무언가 하고 싶은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렇게 괴물과 뭐 전기 충격으로 만들어지는 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당시에 메리 셸리는 정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이제 이걸 알려면은 그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메리 셸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그럴듯한 추정은 당시 메리 셸리는 그 노예 해방론자였대요. 그 당시 영국을 휩쓸고 있었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노예를 해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이 노예 문제에서 메리 셸리가 던진 질문은 해방된 노예들이 인간인가였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질문 같지만 당시로서는 분명 어제까지는 마음대로 우리가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가축이었는데 이제 이들을 인간으로 우리가 인정했을 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살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주제였고 진보적인 사람들은 당연히 살 수 있지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가 데려온 사람들이고 바로 그 질문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인종해방 문제를 다루면서 당신들은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거라고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더라고요. 지금 그 시대는 노예 무역이 시작되는 시기란 말이에요. 17, 16세기 대항해 시대 이후로 17, 18세기에 유럽으로 흑인들이 들어오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들어오는 그런 때였고 그래서 메리 셸리의 의도가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작품이 그렇듯이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신문 같은 데서는 자 프랑켄슈타인 봐라. 노예들이 이렇게 위험하다. 반대로. 거꾸로 이용당하는 거군요. 또 이용돼서 저거 봐라 주인을 못 알아보고 공격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풀어줬더니 풀어주면 안 된다. 풀어주면 저렇게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미국에서의 인종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그 연구한 걸 봐도 흑인들의 그 시체적인 능력에 대한 과도한 공포. 그러니까 굉장히 흑인들은 몸이 크고 네. 운동을 잘하고 네. 힘이 세고 절제하지 못한다 이런 이제 편견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에도 그대로 적용된 거예요. 그렇네요. 몸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세고. 위협적이고 이렇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리 셸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모르고 어쩌면 이제 노예 제도를 반대할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로는 반대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겠네. 괴물 이런 문학 작품 속에서 그걸 이제 느끼진 못하겠지만 그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저는 인간의 마음 속에 굉장히 어둠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정말 미래를 모르잖아요. 맞아요. 공포스럽고. 근데 우리가 점점 더 현대에 올수록 마음을 드러내는 걸 더 두려워하거든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유통될지 모르고. 내가 진짜 마음을 맞아. 내보였는데. 약점이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괴물은 우리 내면에 갖고 있는 어떤 결함이라던가 네. 또는 어떤 성격의 그걸 과장해서 보여주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 프랑켄슈타인이 도대체 나를 세상에 왜 내보냈냐고 울부짖을 때, 왜 나를 왜 만들었냐고 울부짖을 때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승인받는 느낌이거든요. 나만 이런 게 아니고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고 이게 또 문학 작품이라면 내가 괴물이 아닌 거죠. 네. 우리가 특히 사춘기 때는 이 얘기를 다 부모님한테 할 수도 없고 친구한테 할 수도 없어서 뭐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뭐 호밀밭에 파수꾼 보니까 더 이상한 놈이 있네 여기. 그런 괴물들을 저는 문학에서 발견한다고 생각해요. 네. 발견하면 아 내가 미친 게 아니구나. 내가 괴물이 아니구나. 나는 정상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